안녕하십니까. 강경식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동참하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61년도에 사무관으로 공직을 출발해서 그 후 경제기획원 재무등에서 거치면서 40년 동안 안팎에서, 정부 안팎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주도할 조직으로 경제기획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의욕이 떨어져 있어서 경제개발 의욕과 자신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입 대체를 근간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대충자금이 우리 투자 예산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모자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였습니다. 원조 당국은 재정 안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건전재정 원칙은 그때부터 재정 운영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소양강댐, 경부고속 등 서둘러야 할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세청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도 경제 발전을 같이 함께하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나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했고, 국가 운영도 실사구시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장기영 부총리는 금리와 환율을 현실화했고, 단일 환율제를 채택했습니다. 수출주도 개발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누구든 수출 신용증만 제시하면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섬유 수출에 더해서 가발 품목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고, 해외 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국내 자금만으로는 이 일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소득 방문을 통한 외자 유치와 일본과는 65년 초 국교 정상화에 이어서 청구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월남 파병으로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제공을 받게 되었고, 건설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가 또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철강 공장에 대한 집념은 매우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해도 안 돼서 우리 힘으로 건설하기로 했고, 박태준 회장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신일본 제철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1974년에 103만 톤 규모의 포철 공장이 준공됐고, 연이어 265만 톤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1973년도 월남이 공산화되자 다음은 한국이다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실제로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습니다. 방위세를 만들었고, 그 방위산업을 육성하도록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화공업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60년대 말부터 하강 국면에 들어간 70년대 들어간 세계 경제는 70년대 초에는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실 기업이 속출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길이 없었습니다. 1983년 8월 3일 사채 상환을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통령 긴급 명령을 단행했습니다. 공급금리 채무로 시달리던 기업들은 환호했지만 고리로 빌려준 사채업자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거로 3% 물가 안정을 공약했습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3% 목표는 달성했지만 실상과 괴리된 물가지수 3% 안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가국장이었습니다. 73년 10월경 오펙에서 원유 가격을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상승해서 온 세계가 인플레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플레가 그동안 무리하게 억제된 가격 왜곡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8.3 조치는 경제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부 이전이라는 모랄 해저드를 키웠습니다. 기업이 부채를 건네지 않고 부채 비율이 500%에 이르러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어서 훗날 외환위기를 단초의 하나가 됐습니다. 산유국의 외화 수입이 급증하게 증가되자 건설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붐에 동참하게 되었고 엄청난 외화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두고 노심초사하던 상황이 언제 그러느냐 할 정도로 탈바꿈했습니다. 건설 인력의 진출로 많은 가게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내구 소비재와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도 화랑한 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택이나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 시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지러운 양상이 그때 전개됐습니다. 물가국장과 예산국장을 거쳐서 기획국장을 거쳐서 77년 말 기획 체감바가 됐습니다. 대통령 78년도 연두보고를 자료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동향보고 업무는 기획차관보 담당이었습니다. 특별보고는 KDI가 만든 경제 장기 전망이었고 당시 경제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는데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밝은 미래 경제를 위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연두보고를 마친 뒤 기획국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과 KDI 박사들을 모아 당시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도 보고된 전망을 이룰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합숙 토론을 해서라도 결말을 내도록 했습니다. 토론 결과는 당시의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수요만 있으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성장 정책이 아니라 총수요 관리, 안정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보호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화공업의 정책은 우리 발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해서 투자 계획은 축소하고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 판매 금융을 뒷받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공업하는 우리가 성공한 경공업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줬습니다. 이런 태스크포스의 작업 결과를 부총리께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아무런 후속 지시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상공부 장관 등에도 보고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연초 업무계획 보고 때 특별보고로 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름부터 슬라이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80년대를 향한 새 전략으로 했습니다. 서독이나 일본처럼 고성장, 물가 안정, 국제수지 흑자의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경제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포퓰리스트 정책으로 후진국으로 되돌아간 아르헨티나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현학 보사부 장관이 요청으로 소련 알마트에서 열리는 WHO 연차 총회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소련 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목도하게 되었고 우리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께 설명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12월에 개각이 있었고 신현학 장관이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아선상의 우리나라를 테이크오프 단계를 지나 중화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키면서 경제만은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79년 특별보고는 준비한 슬라이드 내용으로 했습니다.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개혁원은 연두보고 직후 슬라이드 카피를 많이 만들어서 학계와 언론계 등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열심히 배포했습니다. 3월에 대통령은 은밀하게 한국은행장과 KDI 원장으로부터 경제 상황과 대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장덕진 경제과학심의회 사무총장으로부터는 학계의 의견을 취합해서 취합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했습니다. 대통령 발표 지시로 드디어 안정화 시책이 정부 시책으로 결정됐고 4월 17일에 부총리가 이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불허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도록 만든 성공한 경제 정책을 그 성공의 정점에서 180도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엄청난 정책 전환을 주도한 그룹이 정치 집단이 아니고 관료들이라는 사실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해 연말 11.6이 있었습니다. 11.6 이후 연말 연시가 되면서 12.12 사태 등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하고 또 삼김의 대도와 개헌을 둘러싼 혼성 등 정치 상황 또한 불안정을 부추겼습니다. 서울 거리는 학생들의 데모가 이어졌고 80년 3월에는 사북사태, 5월에는 광주 시민들의 민주운동 등 앞날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9년부터 시작한 2차 석유 파동이 본격적으로 엄습하는 등 국내외 경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문제는 KDI와 협의하면서 경제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갔습니다. 가격 기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금리를 2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환율 또한 상향 조정하면서 변동 환율제로 전환했습니다. 원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유가 인상률을 70% 수준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작물마저 유리 없는 흉작이었고 그 한 해 30% 넘는 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해외 시대를 유지하면서 우리 상황에 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980년은 5차 5개년 계획을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해였습니다. 5개년 계획 준비 작업은 한가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개의치 않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정화 시책 방향과 합치되도록 했고 부문계획 작성 과정이 관련 부처 공무원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 언론인 등과 시민운동가 등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81년에 접어들며 5개년 계획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량 계획과 각 부문 계획을 총 10회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매해 보고 시간은 오전 시간 전부를 할애했고 보고와 토론으로 보냈습니다. 5개년 계획 보고 기회가 대통령의 경제부처가 하는 업무에 관해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안정화 시책은 5공화국의 경제 운영의 기본 틀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1958년도 말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물가 안정을 위한 의지도 확고해 82년 경제개혁원 연두보고에 10% 물가 안정 목표를 한 자리 숫자로 낮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급등하던 원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동결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매가를 동결하고 임금 인상도 하지 않도록 종용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대대적인 물가 안정에 관한 국민 경제교육에 들어갔습니다. 82년도 물가는 7% 한 자리 숫자로 안정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가는 당연히 3%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가자 사채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82년 5월에 들어 장영사 사건이 터졌고 신문들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이 단행됐고 뜻밖의 저는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7월 4일 장관 취임 직후 금융실명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실명제에 관한 보도가 신민지면을 대신 뒤덮게 되었습니다. 발표 초에는 찬성 쪽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반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양보를 거듭한 끝에 법안의 국회 제출에는 성공했습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에도 여당 반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정치 자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고 철회를 의결하는 회의를 다음 날 한다는 소식을 그 전날 자정 가까운 때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의 전화로 알게 됐습니다. 청와대에 전화해서 다음 날 아침 7시에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칙에 있는 예적금 비밀에 관한 법은 폐지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시행됐고 가명예금에 대한 차등금리를 적용도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금융실명제 시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논란 속에서 세제개혁은 추진했습니다. 83년도 1차 석유파동 때 수입과 소비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세 등을 크게 손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90% 수준의 최고세율을 우선 5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법인세율도 낮췄고 중화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조세 감면은 거의 다 없애도록 했습니다. 민간주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지원 감면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산업 구분 없이 모두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제개혁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었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길은 제도화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983년에는 관서개혁을 했습니다. 당시 관세율은 높고 낮은 것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죽박죽이 된 데에는 각 품목마다 나름대로 사연과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관세율 조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 안에 주요 품목별로 작업 테스크포스를 두고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작업팀을 100개 넘게 만들어 작업을 진행했고 품목별 작업팀은 그 품목을 생산하는 사람, 기업과 사용하는 자, 그리고 품목과 관계없는 언론인 등 제3자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5년간의 관세율을 연차별로 정해서 한꺼번에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5년째 관세율은 30%가 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장업 등이나 작업 후에 아무런 자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때의 관세개혁으로 시장 개방에 대한 해외 요구 없이 국내 시장의 해외 개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83년도 버마 앙산 참사로 귀국한 대통령은 재계 경제부총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앙산 사건으로 국내가 어지러운 때여서 민심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한 분을 부총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신병현 부총리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럼 상공부와 동자부 장관 후임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부처 차관을 장관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수석은 401 KDI 박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재무부 장관에 그들에 있게 해주면 아직도 다 하지 못한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개각 발표에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났고 금융개혁은 제 손으로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10% 이상의 고도 성장과 낮은 물가 상승의 국제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루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절실히 염원해온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경제가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플라자 합의에 따라 일본 엔화가 크게 절상되어서 도래한 세계 경제의 3저 효과로 치부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3저 효과라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3마리 탄 토끼를 잡는 경제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그런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에는 민주화와 관련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립처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경제로 전환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터전도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한 동안 시장경제 구축과 함께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인프라를 만든 일에 전력 투구한 결과가 됐음에도 동전의 다른 측면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그 반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 경제 제1주의를 내세우는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었고 개방화와 세계화로 해외 시장의 비중이 커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밑에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워졌습니다. 1997년 3월 부총리로 입각을 했습니다. 불이 나면은 불부터 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바닥에 접근하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취임식도 하기 전부터 챙겼습니다.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가습비 절감 운동을 벌였습니다. 세출 절감 조치를 했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98년도 예산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가 됐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했고 그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이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만하기 위해서 펀더멘털 타령만 했다는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 책임자 입에서 어렵다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곧바로 시장이 요동치게 되는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의 평이었습니다. 10월 하순에 태국 사태 여파는 대만, 홍콩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재무상과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9월 하순에도 외환수급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워 일본 은행들의 채권 추심을 늦추도록 협조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10월 하순에도 시장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져 일본 재벌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양국 간 도움 주는 일은 일찍 하지 말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IMF의 지원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IMF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과 IMF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예상 외였습니다. 당시 깡드시 IMF 총재는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습니다. 깡드시 총재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총재는 극비로 11월 16일에 방한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때였습니다.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깡드시 총재가 투숙한 인터콘 호텔에 가서 IMF 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당시 협의한 결과는 IMF 지원 규모는 300억 달러로 하고 국회가 폐회되는 19일에 IMF 지원 요청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깡드시 총재는 한국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지원 조건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IMF가 정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작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IMF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대통령 보고는 국회 일정상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한 것을 경제수석의 17일 아침날 대신 보고했습니다.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사전 통보를 하는 쪽이 좋다는 깡드시 총재의 조언에 따라서 일본 대장상에게 IMF 지원 요청을 알렸습니다. 19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개각으로 부총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과는 사전 통화 약속 시간이 돼서 차 안에서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먼저 퇴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IMF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지만 IMF 지원 말고 다른 대안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후임으로 온 임창열 부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IMF 지원 요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일 뒤 한국 정부는 마치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IMF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주도 IMF 지원 협의가 시작됐고 지원 조건에 대한 결정 등 모든 것이 IMF와 미국 재무성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된 날은 동안 됐습니다. 통과된 것은 그해 연말에 됐습니다. 그것도 IMF 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든지 부실기업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총리 때 제가 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10년에 한 번 정도로 부실기업을 정리했고 이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입각한 후 제일 먼저 서둘러 한 일은 부실 채권을 시가대로 인수해서 후일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가본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이를 일상 의무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성호공사법을 개정해서 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금은 정부 투자자금으로 만들고 정부 보유 증권을 현물 투자했습니다. 실무자들은 과거 예처럼 금융들이 각질로 하자고 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은행에 그런 여력이 없거나 얻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 출자를 고집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기금의 절부 출자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4월에 국회에서 성호공사법이 개정됐습니다. IMF 지원 요청 이후 많은 부실 채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 기금은 그때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비롯해서 청와대 금융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법안을 7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노력을 다해도
국회는 법안 심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에서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 없는 국회가 되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IMF 지원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금융개혁법안은 국회에 무관심에는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97년 대선 이후 IMF는 금융 관련 법안의 국회 이익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국회는 곧바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외환위기를 환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저를 직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환란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나누는 심정에서 환란 주범으로 몰려도 이를 모두 감내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였습니다. 환란으로 부채 비율 500%에 늘어나던 대기업들은 이를 100% 수준으로 낮추느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초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멀쩡한 중소기업도 수없이 도산위기에 내몰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중남미 국가에 적용하던 처방, 즉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된 고금리 정책으로 건실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초 IMF 종지에 합의한 대로 IMF가 우리가 주도해서 갔다면 이런 애시당초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IMF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가 앞장선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즉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원인을 사람이 아니라 why, 즉 정책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why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OECD 가입 협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OECD 가입으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고 좋아했지만 그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때문인지 경제 현실과 닥쳐오는 경제 불황 위험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하고 현실 안주의 안일한 자세의 경제 운영을 해갔습니다. 96년 국제 수지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그해 적자 규모가 그전 5년 동안의 적자를 합친 규모에 육박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이렇다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OECD 가입 이후 단자 회사들이 앞다퉈 홍콩에 지점을 냈고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로 대여하는 위험한 거래에 겁없이 했습니다. 개점 1년도 가기 전에 금융시 상황은 급변했고 단기 차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단기로 차입한 것을 상환하려고 해도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97년에 들어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고 한국은행의 보유 외환으로 융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진 뒤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5년을 앞두고 정부 쪽이 이렇다 할 준비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원에서 대재난 21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환경, 세축을 중심으로 급변해 나갈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5차 경제개발계획을 준비할 때처럼 부문별로 관련 부처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업인, 수요자, 언론들을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1997년 부총리 재직 때 연구원에서 작업한 결과를 국정과에 정리도 하는 데 포함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온 시장경제 체제를 해소한 것들을 바로잡는
잡고 하는 일은 안보정책 보건 강화한 것처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와 함께 서둘러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세계적으로 개방된 시장에서 크게 발전하고 번영해온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대책인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일들을 오늘의 모임이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모아가지고 세계를 찾아가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